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36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가 초가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응급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 공백으로 일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는 위급하고 위중한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지하 발파를 하기 전에 VR로 소음과 진동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발파 영향 범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공사 소음과 진동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어 민원 대응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화산이 폭발해온 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번째로 폭발이 일어난 지역인데 현지 항공편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일부 관광객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쏟는 투자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평가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성과와 효율을 우선하지만 단기 성과에 매달리면서 연구 자율성을 옥죄는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의 한국 특집입니다. 한국이 연구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성비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는 세계 8위. 인구 100만 명당 연구자 수로는 9천여 명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인구가 적은 북유럽 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포진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쓰는 지출 비중도 큽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9%로 1위 이스라엘에 이은 2위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지난 5년간 연구 산출량의 증감이 컸다는 의미인데 엄청난 증가세를 보인 중국을 제외하곤 많은 나라의 연구 산출량이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폭을 간신히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승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연구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성과주의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진짜 획기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장기 연구로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배출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나눠주기식이다. 그냥 풀뿌리 연구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원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작은 지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연구자로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데 네이처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감소와 성별 불균형을 꼽으면서 해결 방안으로 현재 연구 인력의 23%에 불과한 여성의 경력 중단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교통 인프라 사업이 늘고 있지만 지하 발파를 할 때 진동과 소음이 워낙 커서 각종 민원은 물론 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하 발파 전 진동과 소음을 체험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머리에 VR 장비를 착용하자 모니터에 체험 시작을 알리는 화면이 뜹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만든 건설 현장 진동소음 체험용 시뮬레이터, 발파 영향 범위와 발파 깊이, 안반 종류 등 다양한 정보가 순서대로 보기 쉽게 나타납니다. 소음 진동 값들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조정해가면서 민원인이나 또는 사용자들에게 소음 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자는 장치를 이용해 실제 지하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발파 위치를 미리 알고 소음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동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이 체험판은 흙이나 콘크리트 등 다양한 매질로 변경이 가능해 현장감을 더합니다. 지하에서 진행되는 공사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공사 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워 그동안 관련 민원 건수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발파 소음과 진동을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GTX나 지하고속도로 같은 대단면의 그런 시설들이 지하에
앞으로 만들어질 때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현장에서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지하철이나 GTX와 같은 지하교통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도 활용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내년 발사할 예정인 농림위성으로 대형 산불의 규모와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공위성의 실시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산불 피해 지역을 즉시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탐지 분석 기술은 인공지능의 유넷 기반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전 산불 피해 영상의 빛 색깔 정보를 분석하고 반복 학습해 산불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함께 개발했는데 과거 대형 산불이 났던 울진과 밀양 등 5개 지역에 적용해 보니 81%의 높은 탐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실시간 산불 탐지와 함께 피해 규모를 3단계로 분류해 피해가 발생한 나무의 양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부천호텔 화재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 규환에 빠졌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 상황을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연기로 뒤덮인 객실 창문 밖으로 투숙객들이 몸을 내밉니다. 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떡해. 8층에서 투숙객 2명이 뜨거운 화염을 피해 뛰어내렸지만 아래에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자 놀란 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이 된 화재 현장에 쉴 새 없이 구급차가 드나듭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며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며 연신 가슴을 누르는 모습에 지켜보던 시민들도 애가 탑니다. 구급차에 바로 싣고 가시더라고요. 두 분은 막 끄름도 심하셨고 의식도 없으시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경찰은 황급히 거리 통제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주변에 구경하시던 주민들을 아예 통제선자 한 100m 이상 쭉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구급차도 더 많이 오고 사망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통제선을 밀었는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현장. 깨진 고층 유리창과 짙은 그을음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됐습니다. 이곳엔 핵연료 잔해 880톤이 남아있는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전 폐쇄도 불가능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 반출에 나섰습니다.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3년 만입니다. 例えば装置の経年劣化ですとか、あるいは安全上の手順の再確認ですとか、そういうリスクの評価あるいは作業管理についてもう一度見直していただく時期に来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 핵연료 잔해 반출은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2021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이미 3차례 연기됐습니다. 새로 개발한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이용해 3g 미만의 핵연료 잔해를 꺼낼 예정이었습니다. 시험 채취된 핵연료 잔해를 통해 성분 등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출 장치의 설치 작업 도중 일어난 실수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計画していた順番のものと異なることに気づいたため、本日の作業はここまでということで。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에 이릅니다. 핵연료 잔해는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특히 냉각수, 지하수, 빗물과 접촉하며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핵연료 잔해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이미 1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오염수 방류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연료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목표도 불가능합니다.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잔해를 먼저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준비 작업부터 중단되면서 작업 성패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2달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현지 시간 22일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6번째로 화산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레이캬비크의 케플라비크 공항은 항공편 운항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인근의 유명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군에선 호텔이 문을 닫고 투숙객도 대피했습니다.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직전 분화는 지난 5월 29일 시작돼 24일간 이어진 뒤 다음 달 22일에 끝났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불법 통발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금오지에서 남생이 15마리가 통발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됐다며 통발에 걸린 지는 일주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오지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통발 설치는 불법이어서 진주시는 통발을 설치한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생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동물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북방 표범개구리 100여 마리를 야생에 방류했습니다. 동물원은 이 개구리의 알을 채취해 올챙이로 키운 뒤 완전히 자라 개구리가 된 후 컬럼비아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에 풀어줬습니다. 북방 표범개구리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캐나다 서부 지역 등 북미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1999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33일째 계속된 가운데 올해 열대야 일수도 3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6.4도로 지난달 21일 이후 33일 연속해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열대야 일수로는 36일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서울의 열대야는 연속 일수뿐 아니라 총 열대야 일수로도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9월 초까지도 서울의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할 걸로 전망돼 올여름 열대야가 초가을까지 이어지며 역대급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밤사이 3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연속 일수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 질환 환자가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다며 다음 달까지 폭염에 대비해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는 3,019명으로 4,500여 명을 기록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고 추정 사망자도 28명에 달했습니다. 질병청은 특히 열대야로 인해 온열 질환 환자 10명 중 1.7명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 보고됐다며 낮 시간대뿐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9월 초까지 낮 기온이 33도 안팎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한 만큼 지속적으로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여름철 유행이 주춤해져 감염자 규모가 예상치인 35만 명보단 작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까지 재유행 확산에 대비해 당직 병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도착합니다. 방역 당국이 치료제 26만 2천 명분을 확보해 차례대로 공급에 나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8월 26일부터 이제 17만 7천여 명 분량이 지금 공급이 차근차근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치료제 부족도 부족이지만 환자들이 약을 어디에서 구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건 여전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 약이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 같은 상황 속에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입원 환자는 전주보다 5.7% 늘어난 1,444명으로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전주 대비 환자 증가율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중증, 경증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 등의 발열 클리닉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응급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학을 맞은 학교에 방역 강화를 주문하며 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를 자제하고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1,502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 현장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500명가량의 전공의가 이탈한 뒤 공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는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내외의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도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진찰료 100% 가상 금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 수용률과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반대로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50에서 60%인 본인 부담률을 추가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응급 환자가 위중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저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는 병원 구조 조정과 필수 의료 보상 체계 확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개혁 특위 중단과 함께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응급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혈병과 유방암 등 항암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스탠퍼드대 공동연구진은 개발 중인 항암제 후보 물질이 생쥐 실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물질이 뇌 해마의 포도당대사와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의 기능저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억력을 향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몸무게 400g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퇴원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임신 5개월 차인 22주 3일 만에 산모의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몸무게는 400g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의 치료를 거쳐 4kg으로 늘었고 중증 뇌출혈이나 신경계 합병증 없이 성장해 퇴원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 다른 한 명은 며칠간 치료를 더 받고 퇴원할 걸로 보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쌍둥이 형제가 생존할 가능성이 0% 가까웠다며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신생아 의료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필수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 가운데 하나인 독일 쾰른 게임스컴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게임스컴에는 한국 게임사들이 많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심관음 기자가 독일에서 전해드립니다. 조용하던 독일의 한 도시는 여름의 끝자락만 되면 활기가 넘칩니다. 세계 3대 게임쇼 가운데 하나인 게임스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게임스컴에 참여한 기업은 64개국, 총 1,400여 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도 20여 개 게임사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넥슨은 신작 액션 게임 카잔을 선보였습니다. 넥슨의 인기 IP 던전 앤 파이터의 세계관을 활용해 만든 콘솔 게임으로 호쾌한 액션과 탄탄한 스토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아시아에 비해서 웨스턴어센트 약한 면이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쪽 플레이어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했어요. 크래프톤은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상현실에서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장르의 게임이 눈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게임입니다. 인조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이벤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도 있고 그다음에 예식장도 있고요. 펄어비스도 6년간 공들인 신작을 이번 게임스컴에서 시연해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It's not my kind of game normally, but it's enjoyable. I really like it. I like the graphics very much. Really, really good. 콘솔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 등 그동안 한국 게임 업계에서 보기 드문 분야의 게임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쇼에서는 20여 개의 한국 게임사가 참여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그래픽과 높아진 게임성을 내세웠습니다. 현장에서 큰 호응과 주목을 받은 K게임의 유산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게임스컴에서 YTN 신관우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 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이나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올해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더위에 잠에 쉽게 들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잠들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 술 한 잔 마시고 잠을 청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수면 중간에 자주 깨게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